과학하고 앉아있네. 아 진짜 야 너무 신기하네 진짜 볼 때마다. 아 너무 신기하네. 아 내가 오프닝을 할 때 이 요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작가님 볼 때마다 이런다. 진짜 우리 집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진짜 멋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허무하게 네. 지나가 버렸을까? 그러니까 사실 다사다난하려면 뭐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사다난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휙 지나갔죠. 이렇게 빨리 가죠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왜 한 해가 계속 더 빨리 가나에 대해서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네. 그런 얘기 있죠. 뭐 5살의 1년의 인생의 20%인데 뭐 50살의 1년의 인생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진다. 뭐 이런 시간의 비율에 대한 이론이 있었고 최근에 났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뇌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이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늙고 신경망이 성숙해지면 신경망의 복잡도가 커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신호의 흐름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뇌가 새로운 이미지를 처리하는 간격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시절 10살 때 1분에 10장을 처리했다면 50살에는 1분에 2장.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은 이 처리하는 이미지를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띄엄띄엄 느껴지게 된다. 세상은 이제 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돌아가는데 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띄엄띄엄 보면서 네. 빨리 감기한 효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썩었군요 세상이. 그래서 20대하고 70대 참나. 그 두 그룹의 피어민들한테 그러니까 뭐 50명씩 해서 3분 있다가 손을 드세요라고 하면 20대들은 3분 3초 만에 평균적으로 손을 들고 70대들은 3분 40초 만에 손을 든다.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 아니고요. 일단 K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이제 우주에는 가속 팽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방법 뭔가 약간 살을 좀 찌우면 되나요? 가속 팽창 뭔가 어떻게 하면 되죠? 암흑 에너지를 좀 줄인다. 우주적으로 네. 가속 팽창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릴 때 속도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가속 팽창을 줄이는 게 더 가능할까 하면 나이를 줄이는 게 더. 나이를 속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나이를 속이는 게.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런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뭐 20대, 10대 분 계시면 여러분들은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 안 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는 좀 무의미하죠. 우리 다 같이 그냥 그런가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겨운 유튜브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시간 빠르게 간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20대하고 똑같이 시간이 느려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한 5, 60대 되면 한 달 정도씩 더 주는 거 어떤지 약간 이런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을 한 달 더 줄 수가 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방법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참 어렵네 그게.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올해를 보내기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해봤던 얘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 시작하기 전에 전하는 말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책 얘기입니다. 정리하는 뇌 와이즈베리 출판사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다. 멋있는 것 같다. 네, 저희 서재에서 지금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저희의 이제 리얼 3D 스튜디오 서재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책입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고요. 신간은 아니고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12월에 읽으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광고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튜브 약간 경제 유튜브 이런 쪽에서 조금 화제가 됐는데 그 유명한 경제 유튜버의 약간 100억 벌고 싶으면 읽어야 할 책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100억에 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읽고 나서? 일단은 100억을
벌지 못한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제거됐다는 느낌? 그 정도를. 그게 어딥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일단 100억 못 버는 이유가 하나 줄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요. 사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실용서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사람이 나이가 이쯤 되면 그런 거만함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만함. 그러니까 뭐 이제 하면 인생을 나는 어느 정도 안다. 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성공하는 사람들 몇 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이제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사실 제목은 들어봤고 뭐 잘하라는 얘기겠지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주변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지요. 네, 뭐 청소 잘하라는 얘기인가 약간 곤도마리의 좀 그런. 곤도마리의 그분이 진짜 대화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분의 그런 어떤 발상이나 접근법하고 생각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좀 느낌일까요? 문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청소하라는 책이 아니고요. 역시 100억 발상은 다르군요. 네, 이게 제목이 저는. 그러니까 실용서로서 되게 사람들한테 좀 프랙티컬한 뭔가를 준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 책이 전달하는 걸 완전 좀 잘못 전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오거나이즈드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책이 이 써진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뇌를 사용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종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가 그게 너무 복잡하고 정보가 많고 선택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거기에 되게 잘 맞춰서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이 복잡한 시대를 좀 잘 살아낼 수 있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촘촘한 과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규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약간 두근거리지 않으면 버려서 청소를 해라 이런 건 그게 일부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에 관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도 일종의 그러니까 내 뇌를 그러니까 덜 정신 산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아주 청소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택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찾는 사소한 일에 뇌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리 박스를 만들어서 이거 그냥 넣어놔라 정도의 팁으로 요만큼이 들어있어요. 그건 사실 이 책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혀 아니고요. 정리된 뇌, 오거나이즈드 된 뇌, 그 상태로 사는 게 현대사회를 살기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산만함이 우리 뇌와 우리 상황을 얼마나 안 좋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사회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뭔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주의를 뺏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뇌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좀 이해는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마음의 정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으면 책 날개 약간 스님 사진 있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좀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이 디지털 시대 정보와 선택 과부하로 뒤엉킨 머릿속과 일상을 정리하는 기술. 그러니까 주변 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정리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인상적으로 느껴지신 어떤 팁 하나만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이 책이 정말 되게 과학적인 얘기도 많고 여기 지금 보시면 진짜 어려운 얘기도 되게 많은데 놀랍게도 제가 제일 맞아라고 생각한 거는 가위나 핸드폰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그러고 이제 여기 나온 얘기 중에 실험을 했는데 펠트팁으로 된 펜하고 볼펜 중에 뭐를 쓸래 같은 무의미한 그 결정을 사람들한테 계속하게 한 다음에 사칭 연상 같은 걸 시키면 사람들이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소스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책에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멀티태스킹이란 건 실제로는 없고 약간 그 컴퓨터 그 운영 체계처럼 한 가지 일들 짧은 순간 동안에 계속 일을 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메일을 쓰다가 뭐 어디서 알럿이 오면 반응을 하고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중간에도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빡세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곽 작가님 사실 시간 되게 잘 쓰시는 편이잖아요. 장난 아니시죠. 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이 멀티태스킹과 집중을 어떻게 유지하고 몰입을 하나? 저는 일단 멀티태스킹을 안 합니다. 최대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두 가지 일을 안 하고 그걸 할 시간에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청소 이야기가 문득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와 같이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자리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 위에. 네, 책상 위에 항상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일할 게 생기면 그 일할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퇴근할 때 서랍에 넣어놓고 가면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마치 퇴사한 것처럼. 마치 퇴사한 것처럼. 내일이라도 퇴사할 수 있을 것처럼. 그걸로 농담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곽 과장 이거 그대로 자리 빼도 되겠는데. 이런 걸로 농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책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책상마저 없어지는. 저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초공감. 근데 사실 작가님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파티클이 자기 약간 성이잖아요. 여기에 뭐 가족 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그리고 제 나이 이상이 된 사람들 책상에는 영양제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자기 자리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파워. 파라오도 아니고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정말이에요.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다고 자리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또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망하지 않았나요 그 회사? 아니요, 그분 되게 잘 나가시는데요. 피라미드 의미 있는 건가? 아니요, 그분이 약간 그분이 파라오셨나? 아니 그분이 약간 이상한데 좀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상할 수 있잖아요.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작가님한테 약간 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사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 그런 면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어쨌든 올 말에 왜 이제 내년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과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꼭 이제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상당히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이혼 기자님은 책을 안 읽고 오셔서 아침에 이걸 잠깐 들춰보고 몇 가지 어떤 트리비아들을 좀 아침에 습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국인의 3분의 1이 배우자를 온라인으로 만난다. 네, 그런 사실을 알았네.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우리 뇌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키를 평균 5cm 속이고 여자는 몸무게를 평균 15kg 속인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네. 15kg? 막 5cm 많이 속이네. 5cm. 그래서 그런 이제 트리비아들도 좀 있고. 5cm 정도면 딱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15kg도 딱 보면 알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좀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열쇠를 좀 덜 잃어버린다든지 뭐 정리를 잘하자 같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건 사실 좀 허무한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이 과학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이 거대한 주석의 목록인데 진지한 과학책입니다. 그냥 실용서는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즈베리의 정리하는 뇌였습니다. 네, 오늘 격동 500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시 위도슨 편. 네. 오늘 처음 광고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몸과 마음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 네. 네, 그렇습니다. 건강과 관련이 깊으신 분이시죠.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하신 영국의 과학자, 영양학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영국의 과학자로서 업적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음식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고 뭐 무슨 음식은 뭐 몇 칼로리가 들어서 뭐 칼로리가 높고 어떤 음식은 뭐 고칼로리 뭐 고단백이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히 이제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재료를 설명할 때 어떤 기본 패턴이죠. 그렇죠. 어떤 성분, 뭐 어떤 영양분이 많다 그거 하고 뭐 동의보감에 따르면 뭐 어떻다라는 거. 기본 패턴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을 채우는 게. 근데 그 동의보감 부분 말고 그 허준 선생님 정리하신 거고요. 그 어떤 식품에 어떤 식재료에 뭐가 많이 들었다. 저탄 고지가 어떻고 라는 그거를 시작하신 분. 그거에 바탕을 놓으신 분이 엘시 위더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학이라는 게 독립된 학문 분야로 취급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학,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엘시 위더슨이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별로 안 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쓰기는 썼는데 말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그거를 그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구획으로 지어서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안 하던 분야였는데 사실은 그 분야를 개척한 초기의 거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06년 10월 21일 생이십니다. 안익태 선생님과 동갑이지요. 안익태 선생님이 뭘 하셨죠? 애국가를 코리아 환상곡 뭐 이런 거 작곡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그 멜로디, 멜로디를 작곡을 하신 분이시죠. 그분하고 동갑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서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서리는 어디에 있냐면 런던 남쪽에 아마 동남쪽 쪽으로 있을 겁니다. 런던 남동 쪽에 있는 약간 시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가장 가까운 시골 하면 좀 떠올릴 만한 곳 그런 곳이 서리였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예전인데 예전도 아니죠. 벌써 한 6, 70년대쯤 하면 이제 약간 김포나 수원 뭐 이런 데가 서울 바로 외곽에서 약간 농사 짓는 곳이 많은 곳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김포나 수원도 장난 아니죠. 도시 지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리는 근데 아직도 뭐 김포나 수원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서리도 많이 개발되긴 했는데 서리 하면은 저는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죠. 90년대 초에 이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데 우리별 1호 같은 경우에 뭐 독자 설계나 독자 개발이 아니고 사실은 영국 학교에서 인공위성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만든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어느 영국 학교에서 배웠느냐? 서리 대학교에서 그거를 배웠죠. 최근에 K 박사님이 추천사 쓰신 책으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에 관한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잘 실려 있죠. 영국의 이 서리 대학교가 인공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인공위성을 약간 그런 기술도 좀 전수해주고 기초적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약간 사업으로 많이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위성 기술을 처음 도입을 했었는데 세트랙아이 그분들이 다 따라잡았다. 그걸 다 뺏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또 서리 하면 또 제 마음속에 또 깊이 남아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옛날 영화 중에 우리나라 제목으로 아마 런던의 늑대 인간인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80년대 맹활약하신 미국 영화 감독 중에 존 랜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미디 영화 같은 거 감독을 많이. 요즘 90년대 이후로 왜 이렇게 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진짜 최고의 흥행작, 히트작 뭐 이런 거 많이 내신 분이시고 저는 이제 블루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고 참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여러 영화들 연출하신 감독님인데. 그분의 대표작을 꼽으라고 하면 꼭 들어간 영화가 이 런던의 늑대 인간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코미디 영화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약간 공포 영화죠. 진짜 늑대 인간 영화거든요, 진짜. 늑대 인간 나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그 코미디 요소가 막 희한하게 막 엉뚱하게 막 툭툭 막 돌출되게 막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서리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 영화에서 서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영화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그런 멋 모르는 배낭 여행자 젊은이가 영국의 이상한 시골 마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유럽에 있는 뭐 이상한 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늑대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대소동을 겪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디라고 극중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영국의 이상한 시골 마을 돌아다니다가 영국 사람들 모여 있는 그런 술집 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뭐 공격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사실은 써리에서 찍었습니다. 그 펍을. 예, 그래서 이제 써리에서 늑대인간 된 사람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극중에서 써리라고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막 시끌벅적한 그런 술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하고 주인공하고 둘이서 펍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순간 싹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싹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 아저씨들이 막 술 먹다 말도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도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느끼고 관객들도 그걸 보면서 같은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뭐야, 이런 게 이제 랜디스 감독의 연출의 묘죠. 주인공들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배낭 여행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공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 쟤는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 장면이 오는 순간 관객이 딱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쭈뼛쭈뼛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너무 길게 드릴 필요 없는데. 어쩌시게요?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추운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수프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No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뭐 커피라도 없냐고 그러니까 No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뭐 따뜻한 거 아무거나 좀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I can give you tea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는 줄 수 있고 홍차는 약간 영국 느낌 내는 거죠 일본 홍차는. 그러면 그러면 차는 있으세요? 나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이 No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는 없고 우리는 맥주만 파는 곳인데 네가 원한다면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시라고 감사합니다. 차는 안 나와 하는데 술집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거 별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하고 이제 재미없으면 안 돼요. 돌아설 수가 없어. 이거 허무한데 이거. 술집을 이렇게 지켜보고 술집을 이렇게 두루번 하고 있는데 술집 벽면에 이상하게 양초가 배치된 곳이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 별 모양 있죠. 이렇게 별 모양. 별 모양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뿔이 5개 있는 그 별 모양. 그 이제 딱 보면 이제 누가 봐도 뭔가 어떤 마법 주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공 애들 둘이서 저게 뭐지? 술집이 이딴 게 왜 있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술집 사람 한 명이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술집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주인공 친구가 장난친다고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텍사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텍사스주 미국에 텍사스주 깃발이 별 하나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론스타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또 긴장하죠. 내 영국인데 괜히 텍사스라고 했나 또 막 약간 겁먹은 표정을 보여줘요. 그럼 그 영국 아저씨가 딱 쳐다보다 뭐 텍사스라고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뭐 비슷한 느낌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소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약간은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로 나도 알고 있다고. 알라모라는 영화를 봐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웨인 나오는 알라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내용이 뭐 복잡한데 그 내용을 안 말하죠. 텍사스 사람하고 멕시코 사람들하고 알라모에서 피 터지게 싸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힌두교 신화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텍사스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한다. 뭐 알라모를 기억하라. 리멤버 알라모 뭐 이런 이야기 막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좀 대화를 딱 주고받는데 그 이제 술집에 있던 어떤 영국 아저씨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테니까 들어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액센트로 영국 억양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락을 안 하고 비상착륙을 잘 하려면 무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물들을 다 버렸는데도 그래도 무게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 한 명이 딱 나서가지고 여왕폐하 만세 한 다음에 자기가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 오래된 조크군요. 그러고 나서도 조종사가 아직도 무게가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어떤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이 공화국 만세 하면서 뛰어내렸다. 근데 아직도 무게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텍사스 사람이 리멤버 알라모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멕시코 사람을 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거기 있던 영국 사람들 다 으하하하 이러면서 막 엄청 웃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좀 약간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텍사스 사람 약간 욕이기도 한 좀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부적절한 그런 이상한 농담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멕시코 사람이 들어도 좀 껄껄껄쩍지근한 그런 이야기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좀 애매해.
지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난 밖에 나가가지고 딴 데 어디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주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럴 때 나가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뭐 그래도 가면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주인공 일행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는데 네. 그러다가 밖에서 싸돌아다니던 늑대 인간이 공격을 받는다. 네. 그래서 늑대 인간은 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 이게 썰이다. 배경이 돼. 이게 썰이다. 네. 저는 어떤 그릴 듯이 썰이를 그릴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썰이가 이런 곳이 아닐 텐데 아마도. 썰이에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첨단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저런 풍경이 펼쳐진 그러면서도 런던과 가까운 교통도 좋은 그런 좋은 곳일 텐데 저에게는 이 런던의 늑대 인간은 영화 때문에 썰이 하면 이게 생각나는 리멤버 알라모라는 부적절한 농담이 생각나는 그런 곳이 썰이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중문화에서 비춰지는 어떤 영국인들이 썰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아니죠. 사실 미국 영화니까. 네. 그렇구나. 그조차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과 영국 펍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어떤 영국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썰이 특정할 필요 없는. 그렇습니다. 엘시 위더슨 태어난 이야기하고. 심지어 놀라운 건 아직 이름 얘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 얘기하고 넘어갈까? 일단 위더슨은 이게 위도우 선이라는 게 이제 줄어든 성씨거든요. 과부 아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의미군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의미가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제 의외로 영국 사람 성 중에 보면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막 굳어지고 이런 경우 뭐 가끔 있거든요.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안의 어떤 사람으로서 주위에 이름이 많이 불릴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조상이어가지고 어머니 혼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집에 아이씨가 왜 이렇게 뭔가 있냐 그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집에 아들내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위더슨이라는 성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엘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헤브라이어에서 사용되던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있죠. 성경에도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유럽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서 변화된 이름이 엘리사벳의 변형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사입니다. 엘사. 우리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친숙한 엘사이고.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변형돼서 사용되던 이름이 엘시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이분이 뭐 스코틀랜드하고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왠지 좀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름을 엘시라고 지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로즈 위더슨으로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뭐 옷 가게를 경영하신다거나 옷을 판다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아니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옛날이니까 이제 옷을 지어서 만드는 가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옷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하시던 분이 어머니셨고 아버지는 슈퍼마켓,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기보다는 그런 동네 마트 그런 데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의 자식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해리 위더슨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뭐 동네 식료품 점원으로 착실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성장을 하셔서 나중에는 뭘 하시냐면 나중에 아마 런던 근처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나중에는 문방구를 하나를 차리셔가지고 문방구를 하면서 살던 집안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문방구집 첫째 딸. 문방구집 첫째 딸이라고 둘째 딸도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자식이었고요. 본인도 상당히 독실하게 기독교를 믿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종파의 기독교 소속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영국에도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소수 종파의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에 이런 게 꽤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종파이기는 한데 교회에
교회 조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조직이 없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집에서 성경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착하게 살아라. 굳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움직임이죠. 우리는 굳이 뭐 이런 교회 조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누구가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 위에 또 우두머리가 있고 최고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권한이 높고 이런 거 폐해가 우리는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거 여자 과학자분이 또 이런 종류의 종교하고 관련 있는 분이 계셨는데? 저기 조슬린 벨 버넬이 이분이 아마 퀘이커였을 거예요. 그래. 예. 퀘이커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퀘이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어떤 교단 뭐 어떤 뭐 그런 종교를 이끈 지도자 이런 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분이셨기도 합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하셨어요. 어려서 공부를 잘하셨고 퀴리 선생님보다 잘하셨어요. 아 그런 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그게 약간 스탠다드가 됐군요. 몇 퀴리냐. 그렇죠. 방사능과 공부를 재는 단위 이런 그렇죠. 거. 0.7 퀴리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막 주변 퀴리는 막 이제 학교에서 막 이런 그런 이야기 일화를 남기고 저는 학교의 전설이 되고 우리 선배 중에 어떤 이런 선배도 있었대. 약간 이런 게 퀴리급인데 그렇죠. 에디슨이 0.1 퀴리 그리고 에디슨은 사실은 마이너스 퀴리 쪽으로 봐야죠. 마이너스 퀴리. 그분은 그때도 에디슨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전기에서 좀 교훈 쪽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에디슨이 학교 생활에서 막 엉뚱한 짓 많이 하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학교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식으로 위인 전기 같은 데서 흔히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에디슨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게 그렇다기보다도 어떻게든 학교를 좀 보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가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간 되게 좀 슬픈 느낌이에요. 사실 기록을 보면 1mm 퀴리 정도. 저 마이너스 퀴리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오히려 튕겨 나가려고 하는데 LC 이도슨 선생님은 한 0.9 퀴리 정도로 그 정도 0.9 좀 높게 평가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1퀴리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렇지만 수치가 상당히 있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육을 애는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열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당시 20세기 초의 영국 생활 수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뭐 물론 뭐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영국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20세기 초의 영국 분위기였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라는 요즘 우리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로즈 위더슨, 해리 위더슨 이 부부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애들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는 인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애들 또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둘 다 대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둘 다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LC 위더슨은 지금도 영국의 공과 대학교 이런 공대 자연계 쪽에 초점을 맞춘 대학 중에서는 뭐 굉장히 높은 명성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치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입학한 시점이 한 20년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이 시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취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일자리도 좀 많은 곳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택할 만한 그런 전공 무엇이었을까요? 사범대 아닙니다. 뭐죠? 사범대 그럴듯했는데. 그렇듯해서 근데 이제 약간 순수과학 쪽 분야입니다. 화학이요. 화학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죠 이제. 알겠네요. 일단 화학이 아니라면 묻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네. 답이 화학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학반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0.7kg만큼 잘해서 오히려 대학에서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화학과를 아주 가뿐하게 부드럽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웍이라고 하죠. 과목 듣고 뭐 학점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작에 다 잘 끝마치고 이제 높은 학년이 되어서는 아주 여유롭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뭐 연차만 좀 채우고 뭐 이제 자격 시험 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학위 받기 전에 뭐 그런 것만 이제 날짜 맞춰서 하면 학위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5년차 때 3, 4학년 이런 정도 시기에는 뭐 별 강의 들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여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유가 많이 있었으니까 세미 슈라이버라는 그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돕는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미 슈라이버라는 이 교수님이 생화학 쪽에 생물의 몸속에서 화학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미노산과 관련된 추출 분석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아미노산이라는 건 이제 단백질이 해체된 게 이제 아미노산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좋은 연구거리가 될 만한 시기였던 게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한 10여 년 정도 앞서가지고 일본 과학자가 영국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사실 영국하고 독일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일본의 전설적인 화학자 영국 독일을 거쳐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이상한 생각에 빠진 거예요. 무슨 생각에 빠졌냐면 왜 유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이렇게 키가 클까 등치가 좋을까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등치가 작을까 먹는 게 달라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유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고기를 훨씬 많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고기를 많이 먹이면 키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학을 하던 과학자였다 보니까 고기 중에서 어떤 성분이 정말 중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막 탐닉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좀 딴 쪽으로 약간 살짝 빠져가지고 고기 성분을 끓인 국물에서 추출되는 정확히 말하면 고기도 굳이 아니지만 추출되는 아미노산 성분 하나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팍팍 치면 음식 맛이 확연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20세기 초에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를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일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일본에서 이 엄청나게 MSG 발명 막 일본이 세계에 가져온 선물 막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치고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MSG 높게 평가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거북선 치고기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얘기한다면 일본에서는 MSG 막 이렇게 막 뭐 자랑스럽게 막 뭐 다들 막 뭐 일장기 막 펄럭거리는 거 보면서 막 MSG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거든요. 애국가 나올 때. 그러니까 막 하얀색 가루 막 이렇게 나이 든 학자분이 막 손으로 막 어루만지면서 눈물 흘리고 막 진짜로 농담 아니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뭐 과학 기술인 뭐 명예 뭐 전당 뭐 한국인의 뭐 10대 과학 발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거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MSG. 그렇죠. Do you know MSG? 일본인의 어떤 그런 과학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자료가 일본에는 막 이렇게 무슨 어린이용 뭐 무슨 뭐 만화 이런 걸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분이 그런 거에 좀 심취를 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국을 먹는데 국이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오늘따라. 국이 왜 이렇게 맛이 좋냐고 하니까 부인이 오늘은 이제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국물을 냈는데 그래서 맛이 좋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모든 생각이 막 이렇게 막 확 뒤섞인 거예요. 이 고기 국물 맛하고 다시마 국물 맛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다. 다시마 국물에서 나온 그 어떤 열쇠가 되는 성분이 뭔지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MSG 연구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그런 식의 전설 같은 이야기 일본에 퍼져 있는데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연구를 할 때 그 부인이 진짜로 다시마 국물을 진짜 몇 통을 끓였는지 모른다고 한 뭐 2-3달 동안 매일같이 다시마 국물 끓였다고. 그래서 이 부인의 공도 MSG 탄생에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이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또 이야기가 샜는데 근데 이 MS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발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업으로 커져가지고 아지노모도 엄청난 대기업으로 지금도 화학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입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첨단 기판 만드는데 네네네. 절연체 만드는 네, 별의별 특수화학 물질도 잘 생산하고요. 그래서 이 과학자 이분도 막대한 돈을 버셨어요. 네, 이분도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되면 이제 이 MSG 조미료가 아시아에서 완전 휩쓸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솔깃솔깃할 때였습니다. 아미노산을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잘 대량 생산해가지고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솔깃솔깃할 때였는데 특히나 유럽 학자들은 거의 20세기 한 중반까지도 이러한 일본의 MSG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혀는 MSG 맛을 사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맛있게 느껴지는 것일 뿐일 것이다. 그럼 먹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묘한 넣은 것과 그런데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뭐 4가지밖에 없다, 뭐 5가지밖에 없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게 한동안 막 하라고 있다가 뭐 MSG가 몸에 나쁘다, 먹으면 죽는다, 뭐 별별 뭐 그런 이야기도 막 돌고 하던 시절이 뭐 급사한다. 네, 거의 한 5, 60년 이어지거든요. 그게 20세기 후반 돼가지고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MSG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굳어지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이 MSG로 갑부가 됐다더라. 이런 게 약간 화학자라면 마음을 좀 불끈 끌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시기입니다. 영국 학자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건너 들어서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추출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연구를 하셨던 분은 세미 슈라이버라는 분이시고 그 실험을 거드는 연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뭘 할지는 잘 모르는 그냥 보통 이제 이 시기에 화학자라고 하면 화학자니까 뭐 주로 화학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 색깔을 내는 여러 가지 염료, 안료, 페인트 이런 쪽 분야. 그 다음에 뭐 고무를 어떻게 가공하고 뭐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쪽 분야. 아니면 뭐 석유나 이런 거를 가공하는 분야, 뭐 윤활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야, 혹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화학의 주요 분야로 그런데 또 사람도 많이 뽑고 있었거든요. 비료 관련된 분야 이런 쪽. 그래서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사람도 많이 뽑고 하니까 NC 위더슨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해봐요. 그런데 28년에 학사 학위를 받고요. 이때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으로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초기였습니다. 28년인데도 100년도 안 된 과거인데 그때만 해도 임페리얼 칼리지에는 이제 여성 동문이 사실상 거의 없던 시기인데 초기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까 막상 소위 말하는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주류 화학 계통의 이 일을 하기에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나올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라는 점도 고려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화학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화학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나도 저 중에 들어가지고 부드럽게 어디 일자리 얻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은 어느 쪽으로 전공을 트냐면 이게 진짜 이상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분의 경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현대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당시의 영국, 미국 이런 지역에서는 20세기 초에 영국, 미국 이런 지역에서는 여성은 뭔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쪽을 전공을 하는 게 좀 어울린다. 약간 뭐 꽃집의 아가씨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누구였더라 그거? 저기 옥수수 얘기할 때. 바바라 맥클린턴. 뭐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의 그런 생리적인 작용을 연구하는 과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사 학위 때 쌓아왔던 화학 전공을 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내 여건상에서는 이쪽으로는 잘 되기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여성 선배들, 여성 동문들 이런 사람들은 식물학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그래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식물학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 식물 생리학과 이런 학과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식물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이 사람이 화학 실험도 많이 해본 사람이고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화학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화학적인 연구를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기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마침 이거 이름도 뭔가 마법적인 느낌을 주는 헬렌 포터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헬렌 포터. 네, 그러네요. 네. 약간 좀 마법적인 느낌 나죠, 뭔가. 이마에 번개도 있나요? 네, 뭔가 우리에게 마법사의 돌을 건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분이시죠. 헬렌 포터라는 분이 화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연을 하면서도 꼭 해야 되는. 이거는 그리고 하면 바로 뭔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발표하기도 좋은 연구로 이어질 만한 아주 무조건 이거 식물을 뭐 화학적으로 연구하면 이거 당연히 하겠네 싶은 그런 연구로 사과의 당분을 분석하는 연구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사과의 당도 분석, 사과에 어떤 당분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맛이 나느냐. 아주 뭐 기초적으로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고 있을 만한 그런 연구죠, 그죠? 실제로 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영국에 가면 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꽃밭 뭐 이런 원예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해 있고 과수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발달해 있는 농장이 많다고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켄트에 가가지고 실제로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분을 분석을 하고 뭐 남은 건 좀 먹었겠죠. 맛있겠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싱싱한 사과.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이제 당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당분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 왼쪽 위에 보이는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제 화학 물질을 기호로 모양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것에서 별 말이 안 적혀 있는 꼭지점 부분들, 교차점 부분에는 사실은 C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탄소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포도당에는 탄소 원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탄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죠, 그죠? 육각형 모양의 탄소 원자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육각형 모양에서 하나는 산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에는 탄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육탄당 뭐 이딴 말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포도당입니다, 저것이. 그리고 그거 말고 H는 이제 수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는 H라고 명시적으로 써 놓은 부분 말고도 수소가 붙어 있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는 애지간히 붙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안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게 당 중의 기본이라고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당입니다. 당중당.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저 포도당을 뭔가 힘을 내야 될 때 제일 기본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마도 린 마굴리스 편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생물은 항상 뭔가 인위적으로 힘을 내서 활동을 할 때 힘을 안 써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ATP라는 물질,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한다. 그게 이제 이상한 공교로운 우연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잘것없는 작은 곰팡이나 세균 같은 생물부터 거대한 코끼리나 고래까지 다 몸을 움직이는데 ATP라는 물질을 공통으로 사용할까 희한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포도당이 바로 그 ATP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ATP가 실질적으로 몸에서 일어나서 유용한 일을 하는 화학 반응은 ATP가 분해되는 반응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ATP를 만드는데 포도당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당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의 공통으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의 피 속에는 항상 포도당이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그게 온몸으로 퍼져 나가가지고 사람 몸을 예를 들어서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근육에서 ATP가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ATP를 만들 때 바로 피를 통해서 흘러나온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열만 가하면 따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불에 타는 거 아닙니까? 열만 가면 불에 탈 수가 있느냐? 네.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분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열만 가면. 네. 그렇지만은 이제 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불에 탄다는 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 네. 빛 이게 보이면 그걸 불에 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어줘야지 그런 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절묘하게 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는 말기로 하고. 네네. 그래서 저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사람 피 속에도 항상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너무 피곤해서 수액 주사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피에다가 혈관에다가 바로 찔러 넣어준다라는 네. 겁니다. 뭐 아무래도 뭐 뭔가 힘나는 듯한 느낌이 좀 나겠죠. 네. 그렇죠. 네. 힘이 나겠죠. 반대로 이제 그 외에 큰 효과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포도당 주사라는 거 효과가. 네. 이미 몸에 피 속에 어느 정도 포도당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굳이 뭐 맞아봐야 뭐 기분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딴 뭐 영양제하고 주고 이러면 뭐 좀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 포도당 자체가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게 링게를 꽂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꽂으면서 저걸 맞는 동안 그 누워가지고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게 달콤하죠. 그러니까 그게 휴식과 좋죠, 그게 좋죠. 휴식에 더해서 저런 포도당이 혈관에 공급되니까 이거 확실히 회복되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아니고 약간 네. 직장도 아닌 공간에서 네. 조용한 공간에서 그리고 거기 요즘 그 병원들이 따뜻하게 그런 게 또 있죠. 예, 잘 해놓더라고요. 참 예. 한국에서 이상하게 좀 발달한 문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포도당이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 먹어보면 실제로 달콤합니다. 네. 뭐 그런 걸 먹어야지 이제 몸에 피가 도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저 포도당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엿당이 됩니다. 엿당. 메가당이라고 다 하는 네. 말토스라고 하는 엿당이 됩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죠. 약간 찌그러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 찌그러진 모양이 좀 더 사실적인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깔끔한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진 저런 모양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저게 좀 더 사실적인 모양이고 뭐 저게 이제 뭐 체어 컨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상한 게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간에 껴있는 산소를 그 고리로 해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쭉쭉 연결되는 건가요? 엿당은 저렇게 두 개만 붙어 있는 게 엿당입니다. 두 개씩 포도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탄소가 12개 들어 있는 거죠. 그죠? 탄소 12개가 붙어 있고 그 외에 산소, 수소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엿당입니다. 엿당은 메가당이라고도 하는데 왜 메가당이라고 하느냐? 메가가 메가 혹시 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메가가 뭐죠? 메가바이트 할 때 그 그 메가 아니고요. 메가. 그 뭐지? 메가. 그 보리싹. 보리싹 맞아요. 네. 보리싹. 옛날에 이 엿을 만들 때 엿을 만들 때 보리를 약간 싹을 틔워가지고 그걸 넣어주면 엿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엿기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진짜 못 모르던 어린 시절에 엿기름이 무슨 기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기름이란 말이 들어 있으니까 엿기름이 무슨 기름 종류가 아니고요. 엿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리를 길러 놓은 거를 그래서 기름이군요. 그 엿을 기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넣어주면 엿이 쭉쭉 길러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기름기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엿기름이라는 게. 나는 이제 알았네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긴 세월을 사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충분히 길지 않았나 보죠. 그것을 알 만큼. 엿기름 이런 거 어릴 때 한 번씩 들어보는 말 아닌가요? 엿기름은 알았는데 엿기름이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도 알았는데 기른 건 좀 말씀드린 김에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30이신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엿보다도 이제 보리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씨앗이 그거를 흙에다가 박아 놓으면 스스로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자라나서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 씨앗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으로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지 이제 돋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상태, 맥아 상태, 엿기름 상태에 있는 그런 씨앗은 그런 전분, 탄수화물 이런 거를 활발하게 분해해가지고 자기가 자라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효소를 많이 내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온갖 맛있는 걸 만드는데 눈을 붉히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딴 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자기 자신을 분해해가지고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온갖 탄수화물들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더 에너지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물질로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당분이 바로 엿당. 맥아당인 것이죠. 그래서 엿에는 실제로 엿당이 좀 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엿을 만든 겁니다. 옛날 사람들. 그 예전에 그 김태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꿀이 있고 설탕이 이런 게 흔하지만 예전에는 그 단맛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아하는 씨앗도 갖다가 딴 데 섞고 뭐 팥을 굉장히 오래 끓이기도 하고 되게 이거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여러모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엿기름, 맥아 이런 것을 이제 뭐 술 만드는 데도 이제 간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위스키나 뭐 이런 거 중에 보면 싱글 몰트 위스키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신 거 같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싱글 몰트 이제 한 군데서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몰트라는 게 따지고 보면 엿기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키운 씨앗이에요. 그래서 싱글 몰트 할 때 그 몰트가 변해서 몰토즈가 말토즈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게 이제 엿당입니다. 근데 저렇게 두 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쭉쭉쭉쭉 계속 연결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그렸는데 한 500개 정도, 뭐 한 800개 정도 이렇게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붙어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아밀로스라고 합니다. 아밀로스. 우리가 통상 전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바로 저 아밀로스죠. 그래서 우리가 밥, 쌀, 떡 쌀이 밥인가 끓여놓으면 밥, 죽, 떡, 뭐 빵, 케이크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전분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 밥이 되지라고 하는 그거 그런 게 식사거리가 되지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결국은 포도당이 저렇게 무시무시 많이 붙어있는 줄줄이 쭉 연결되는 형태가 아밀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아귀찜 할 때 그 국물 걸쭉하라고 넣는 그런 그것도 저거죠. 그것도 저거죠. 저걸 넣는 거군요. 그것도 저거죠. 그래서 저게 정말로 더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뭉쳐 있으면 진짜 떡처럼 그런 재질의 질감이 되는 것이고 저게 적당한 정도의 길이가 돼가지고 물에 어느 정도 넣어 있으면 물이 좀 뻑뻑하니 걸쭉한 그 정도 느낌만 나는 그런 전분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밀로스고 뭐 엿당은 2개짜리고 포도당은 1개짜리고 아밀로스는 수백 개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하게 한 7, 8개, 한 10개, 12개 정도 돼 있는 거 그런 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올리고당. 올리고라는 말이 한 몇 개 정도를 올리고라고 하거든요. 저게 너무 많이 있으면 아밀로스고 2개만 있으면 엿당인데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거 대충 올리고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방향이 아밀로스 같이 한 방향으로 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글루코스 포도당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더 튼튼하게 잘 이어집니다. 튼튼하게 잘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잘 이어져서 그런지 수천 개, 수만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가로 세로로 막 이어지고 막 복잡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셀룰로스, 섬유소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풀줄기 성분, 실 같은 그런 튼튼한 성분이죠. 우리 옷을 입고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옷 우리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옷 입고 있으면 안에 솜 같은 거 많이 들어있겠죠. 다 섬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로. 그거 다 해체해 보면 포도당으로 다 해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저런 식으로 아주 큰 덩어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솜털 같은 실 같은 옷감 같은 그런 튼튼한 재질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게 구조를 저렇게 보니까 오히려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겨서. 이 야심이 좀 크시군요. 근데 이제 근데 괜찮은 발상이에요. 생각할 만한 발상이에요. 셀룰로스, 그러니까 아밀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분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도 막 실험을 하죠. 아밀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약품이 뭘까요?
사람의 몸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아밀레이스죠. 예, 아밀라제라고 하면 아밀라아제가 되는 거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밀레이스가 분해하는 것이고 뭐 또 아밀레이스가 탁탁탁 끊어버리는 거죠. 섬유소만 해도 사실은 저렇게 포도당이 많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런 생물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들 중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게 우리가 동물이니까 동물에 워낙 친숙하지만 사실 동물이라는 게 수많은 뭐 미생물들, 뭐 곰팡이들 이런 거에 비하면 모든 생물들 중 굉장히 일부일 뿐이거든요. 동물들은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몸에서 잘 분비를 못해요. 그렇죠. 섬유소만 해도 저게 연결된 게 좀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기 산소 O 부분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거는 뭐 아밀로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산소 바로 옆에 보면은 OH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 OH에 있는 그 수소 있죠. 그 수소에서 왼쪽으로 쭉 가보면 옆에 건너편에 있는 산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산소하고 저 수소가 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강하게 연결돼 있다라고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H2O가 물이고 그거 우리 제일 쉽게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산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튼튼해지기도 하거니와 셀룰로스는 저렇게 한 가닥으로만 줄줄이 안 이어지고 저게 여러 가닥이 돼가지고 서로 뭐 상하로 막 이렇게 막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셀룰로스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샐러드만 먹으면 뭐 칼로리가 별로 안 나오고 대신에 장에서 더 잘 돌아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하고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동물들은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 그 위 속에서 그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미생물이 내부에서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소도 직접적으로 섬유소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뭐 아밀레이스가 아닌 뭐 셀룰레이스 뭐 이런 거를 몸에서 분비하지 않습니다. 소는 풀만 먹고 살지만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셀룰레이스 막 이런 거를 분비하지는 못해요. 그냥 소도 사실 능력은 좀 사람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대신에 위 속에서 오랫동안 이거를 돌리면서 소 내부에서 키우는 다른 미생물들이 그거를 삭히게 해가지고 그걸 끊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에 먹는 거죠. 그 미생물은 어떻게 물려줘요 다음 때?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송아지가 이렇게 젖을 빨 때 그때 이 송아지 소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간 다음에 소 몸속에서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막 동물로 막 실험도 합니다. 막 그런 걸 하나도 안 먹이고 딱 철저히 차단을 했다가 어떤 무균 환경에 가지고 철저히 차단을 했다가 풀을 먹이면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소화가 막 안 되고 막 이런 거 보고 역시 세균을 외부에서 주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웬만한 주입을 안 해줘도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대충 버틴다 뭐 그런 거 실험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험을 무슨 뭐 소 괴롭히려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소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도 실험을 합니다만 저런 거를 왜 좀 진지하게도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왜냐면 우주에 갈 때 사람은 소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황당하다고요?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저런 기술을 우리가 화학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길가에서 잡초를 막 베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신형 셀룰레이스 한번 이렇게 쭉 뿌리면 포도당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에 들고 가면 뭐 힘들게 뭐 쌀농사 짓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아무 잡초나 키워 이렇게 한 다음에 풀만 돋아나면 배워가지고 셀룰레이스 뿌리면 다 이제 단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먹는 걸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이야기로 좀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정말로 더 진지하게 연구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포도당까지 아니더라도 엿당 정도만 잘 만들어줘도 거기에서 포도당이나 엿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생물이 많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얹어주면 이제 알코올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생산이 되면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물론 마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마시는 거야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소비가 많이 돼서 문제지 적게 돼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시는 거는 뭐 지금도 충분한데 만약에 그런 기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개발된다.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공장을 특허를 내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러면 만수로 부럽지 않은 거죠. 예, 산에 가가지고 잡초만 배 와가지고 오면 이게 휘발유처럼 변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억새풀 같은 거 크게 잘 자라니까요. 억새풀 뭐 쑥쑥 자라나잖아요. 눈에 보여 정말. 넓게 퍼지게 잘 크고 눈에 보인다. 억새풀 뭐 기르려고 별로 애 안 써도 막 한 번 자라면 막 넓은 밭에 잘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억새풀로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연구 많이 하는데. 잘 안 되죠. 예. 이런 꿈의 기술이 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꿈의 기술이 어려우니까 소를 데려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생태계 전체로 보면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비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잡초 같은 풀을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우유나 고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생태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셀룰레이스 뿌려가지고 어떻게 가공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비슷한 거를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 포도당 계열 말고 탄소가 5개 들어있는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과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당. 예, 저게 이제 과일에 들어있다고 이제 과당이죠. 예, 프룩토스라고 하는 거죠. 액상 과당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액상 과당 이제 저거를 많이 추출해가지고 이제 액체에 걸쭉하게 농축을 해놓은 게 액상 과당이죠. 예. 뭐 액상 과당 말씀해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뭐 액상 과당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특히 뭐 저것만으로 막 무슨 엄청나게 해가 될 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싼 값에 팍팍 많이 뿌릴 수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뭐 이건 이게 무조건 맞다기보다도 제 의견도 뭐 그런가 싶기도 한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당을 양만 조절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과당은 몸에서 소비가 되려면 포도당처럼 한번 바뀐 다음에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인체를 바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몸을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좀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설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요즘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당이 워낙 싸게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서로 붙어 있으면 무엇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총합 11개의 탄소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 그거를 수크로스, 설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자당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당이라고 하면 보통 순수하게 저 물질을 자당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설탕에는 저 물질하고 다른 잡다한 것도 조금 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설탕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주성분이 자당이고 영어로 말하는 저 수크로스라는 게 슈가 이거가 어원이 같기 때문에 설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쉽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게 설탕이고 설탕이 어떤 요리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쓰기 좋은 이제 단맛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 중에 아밀로스 섬유소 빼고 나서 포도당, 과당, 엿당, 설탕 이건 다 단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하는데 몸에 해가 없고 저거하고 비슷한 화학 반응을 혀 위에서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거는 살은 안 찌면서 단맛은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수크로스라는 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수크랄로스라는 그 감미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미료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합니다. 세설팜 칼륨 이런.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살찌우는데 실제로 에너지를 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혀 위에서는 저 4가지 중에 하나와 비슷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간단하게 뭐 사카린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맛으로는 설탕을 좀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맛으로는 느끼한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에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저 포도당, 과당, 엿당, 설탕, 아밀로스, 그러니까 전분, 섬유소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중에
사과 속에는 과당. 예, 사과 속에는 저게 전부 다 있습니다. 예, 사과 속에 뭐 당연히 섬유소 있겠죠. 있겠죠. 사과 속에 아밀로스도 조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설탕도 있고 엿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습니다. 네. 사과의 단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할 때 과당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사과의 포도당도 과당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일에 과당하고 포도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 그렇습니다. 사과에는 저런 온갖 종류의 당이 다 있고 저거 말고도 조금씩 다른 특이한 당분들도 다 있겠죠. 예. 우리 저 노벨상 해설하면서 저런 당분들이 단맛을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당분들이 있고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당분들도 다양하게 있고 뭐 혈액형도 사실은 당분 때문이고 어쩌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 말고도 다양한 당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엘시 위도슨 사과에서 저런 당분들이 뭐가 얼마나 있고 어떤 당분들이 뭐 어디에 많고 특히 엘시비도스는 뭘 많이 했겠어요? 사과가 점점 익어가는 데 따라서 당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당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분명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아밀로스라든가 셀룰로스 같은 게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익어가다 보면 그게 조금씩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 과당으로 변해간다. 그런 거를 많이 추적을 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뭐 햇빛을 많이 쬐어줘야 된다든가 뭐 온도를 조금 낮춰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추적을 해가면서 연구를 한 것이죠. 아, 제가 상상하던 것과 약간 달랐어요. 제가 아까 당도에 대해 사과의 당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요새 뭐 브릭스 이런 거 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대의 얘기죠, 당연히. 그것보다 앞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아, 이 당시에. 네,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과 영농조합 이런 데서 이렇게 품질 관리하느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국은 아마 그런 쪽의 목적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애초에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으로 사과 당분 연구를 해가지고 사과가 사과가 익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당분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거를 잘 분석하는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나 연구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게 딱 들어도 좀 실용적이고 좋은 쓸만한 관심이 갈 만한 연구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연구가 연구 초기였기 때문에 분석하는 장비라든가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안 발달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분석하는 게 훨씬 어렵고 고생스럽고 정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많고 한데 그 난관을 잘 돌파해가지고 실험을 잘하셨기 때문에 과수업계에서도 엘시 위더슨이라는 이름을 오다 가다 본 사람이 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엘시 위더슨이 자연히 연구의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도 좀 커진 거예요. 식물이 어디까지나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교수 학과가 식물생리학, 식물학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실은 쭉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걸 뭐 먹었을 때 뭐 달고 뭐 이런 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쪽으로 사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당분이 들어가서 사람 몸에서 어떻게 지방으로 바뀌고 근육으로 바뀌는가. 그럼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동물의 몸에서는 어떻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의대, 의학 이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이. 그런 딱 구미에 맞는 일자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식물학 쪽 그냥 다 포기하고 원래 하던 거 사과 연구 했으니까 뭐 복숭아 연구도 해볼까 뭐 그런 쪽으로 하면 그래도 좀 길이 좀 그렇죠. 비교적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엘시 위더슨 그 사과 당분 연구한 거 들어봤다고 뭐 이런 회사 있을 수도 있고, 뭐 애플사에 입사해 보라고. 애플사 아직 창립 안 됐을 때입니다만. 하여튼 그럴 수 있어서 내 동물 연구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기는 또 조금 좀 더 딴 걸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또 일자리는 좀 잘 안 나고
이게 뭐 여성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의학 쪽의 사람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이제 의학 쪽의 연구니까 그쪽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원래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뭐 의사가 아니라고 약간 이런 게 사과 연구를 해보고 지금 사람 몸 연구를 하겠다고 지금 달려드시냐고. 그러니까 아마 일자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취직하기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때 되면 이제 20년대 말 30년대 초로 들어가는 분위기라서 세계 경제 대공황도 막 불어닥치고 그래서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여기저기에서 연구를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다 보니까 런던의 킹스 칼리지라는 곳에 있던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킹스 칼리지는 약간 임페리얼 칼리지보다 한 급 낮아 보이는데 영국에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왠지 예를 들어서 황제 학교가 있고 왕 학교가 있으면 왕 학교가 조금 낮은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임페리얼 칼리지 가면 만세 하면 될 것 같고 킹스 칼리지 가면 천세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고요.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킹스 칼리지의 이 도즈 교수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잘하는 그런 어떤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어떤 그런 식물의 성분에 관한 연구, 그거하고 그런 동물의 몸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네가 취직도 잘 될 만한 그런 분야로 영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무슨 영양분이 있는가, 어떤 식조류에는 무슨 영양분이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연결고리가 되는 분야고, 그쪽은 사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죠. 영양학은 왠지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여성은 전통적으로 요리가 뭐 좀 친숙하다 이런 것 때문인지 요즘도 이제 여대의 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꽤 있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영양학과에 가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남자만 갈 수 있는 대학 그런 게 있나? 하여튼 뭐 그런데 영양학과가 개설됐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대에 영양학과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용과도 약간 그렇죠. 무용과라는 게 여대에만 있는 경우가 여대에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 여대에 입학하기가 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례로 허용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네. 나는 무용을 좋아하는데 입학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발레 학원도 남자애들 다니는 걸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 요즘엔 다니긴 해요. 학원에서는. 학원은 좀 다니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양학은 약간은 여성들이 많이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뿌리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여성 학자고 여성 박사님이고 하니까 영양학 쪽으로 이렇게 좀 틀면 길이 뚫릴 수 있을 거라고 이 도즈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도 사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킹스 칼리지에 그런 걸 육성하는 그런 코스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걸 뭐 석사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석사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좀 별도 프로그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그런 걸 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학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도 아니고 대학 뭐 박사학위도 아니지만 어떤 수료증 같은 거를 주는 뭐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가끔은 이제 그런 게 좀 날림으로 운영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1, 2년 정도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킹스 칼리지의 그 영양학 과정, 그거를 수료하는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이 웰시 위도슨이 상당히 좀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가도 잘 받았거든요. 다 좋고. 다시 그걸 근데 다시 또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든지 와서 듣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품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대량으로 과자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려는 뭐 사람 이런 사람들도 뭐 다 와서 듣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난 박사 학위까지 땄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걸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의외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이 도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잘 이끌어져가지고 거기서 돌파구가 생긴 건 아니고요. 저 이분이 귀인이 아니었군요. 귀인이 따로 있습니다.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킹스 칼리지가 해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실습도 하고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약간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로 돈도 좀 벌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스 칼리지의 대학 병원의 그 조리실 있죠. 병원에 병원밥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뭐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처럼 예를 들면 뭐 칼로리가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산해 주는 거 이런 거만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밥 주려면 그런 거 계산해갖고 줘야 되니까. 그 정도? 혹은 뭐 그거조차도 아니 그냥 단순 서류 처리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별로 중시해서 얘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킹스 칼리지 대학병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귀인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이 사람 의학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의학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933년에 로버트 맥케인을 병원 부엌에서 만나게 되는데 로버트 맥케인은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었느냐? 당뇨병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속에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이 진짜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평해서 좀 뭐 부모님께 좀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사람 몸이 포도당이 항상 온몸에 퍼져 있어야지 아까 뭐 힘을 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도당이 너무 많이 있으면 온몸이 또 그 당분을 견디지 못하고 막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나 눈 이런 데가 잘 고장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당뇨병 걸리면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뭐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온몸이 안 좋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이 온몸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 걸리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이 자꾸 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는 소갈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갈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는 병이다라고 해서 요즘은 소갈증이라는 병은 아마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소갈증이 심했던 기록이 많이 있죠. 세종대왕이 한창 때는 하루에 물을 한 항아리씩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약간 식이요법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세종대왕이 오늘 뭐 고기하고 다 먹고 나서 뭐 약간 뭐 막걸리 한 사발에 사탕도 좀 후식으로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막 아니되옵니다. 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금님이 뭐 당뇨병이라는 정확한 게 있어도 약간 좀 꺼림칙할 텐데 뭐 굳이 이런 얘기하고 욕 먹을 필요 있을까 이럴 텐데 그 이론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히려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더 잘 드시라고 뭐 이럴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서 뭐 장수를 못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당뇨병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당에 관한 연구인 거예요. 이 당뇨병에서 연구를 하려면 지금도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몸의 혈당 체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거니와 이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안 된 시기였으니까 더더욱 몸에 당이 어디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가고 몸속에 당이 얼마나 있고 이거를 연구하는 게 이 혈당 연구, 당뇨병 연구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로버트 맥케인이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킹스 칼리지 대학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당분이 얼마나 있는 음식을 어떤 사람이 먹었더니 몸에 당분이 얼마 후에 얼마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얼마 정도 후에는 좀 위험 수치가 되고 이런 거를 추적하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인풋하고 아웃풋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뭐 사탕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포도당 들어간 것보다는 과당 들어간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거는 바로 포도당으로 쭉 안 올라가고 한번 근데 뭐 그래서 그러면 과당 든 건 먹어야지 하면 과당은 또 싸니까 팍팍 넣거든요 보통 음식에. 그래서 막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더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걸 연구하던 분이셨어요. 갑자기 위더슨을 찾아가지고 위더슨 선생님 명성은 익히 들어봤습니다. 저와 같이 당뇨병 연구를 하십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둘이 이렇게 오다 가다가 부딪힐 기회가 있어가지고
위도슨하고 맥케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둘이 연배도 비슷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런 연구를 했고 저런 연구를 했고 당분 나도 당분 좀 아는데 뭐 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위도슨이 맥케인의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위도슨이 보니까 맥케인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자료가 틀린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특히 틀렸느냐? 당분 측정 방법에 오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됐네요. 네. 네, 잘 됐나요? 맥케인 울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뭔가 이분의 경력으로 봤을 때 위도슨의 경력으로 봤을 때 필요한 마지막 피스가 딱 여기서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는 네, 거예요. 이 위도슨 같은 경우에는 사과 연구는 박사학위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요즘도 많아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연구할 때 익혔던 게 그게 사실 뭐 20대 이럴 때 이제 처음 어른이 돼가지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희한하게 평생의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도 해보면 하나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분도 사실은 사과 연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사과 연구하면서 위도슨이 항상 당분 그 자체의 분석도 연구를 했지만 당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아밀로스가 어떻게 하면 글루코스가 되고, 전분이 어떻게 하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어떻게 있다 보면 엿당으로 바뀌고, 엿당이 어떻게 하다 보면 포도당으로 깨지고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당신이 실험한 방식대로 실험을 하면 실제 당분이 있을 때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중에 당분이 변질돼서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원래 몸속에 있던 상태, 식재로 있던 상태 그대로로 측정이 되지 않고 변화하고 깨지고 변질된 상태에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다 오류가 난다라는 점을 딱 찾아낸 거예요. 맞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생각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묘한 측면인데 로버트 맥케인은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남이 틀린 거나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연구를 그따위로 하셨어요? 라고까지는 말 안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울컥울컥 솟아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약간 좀 추진력은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시 위더슨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반대의 좀 성격을 좀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틀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 뭔가 더 숨어 있지 않을까요? 좀 덜 민망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고 좀 천천히 일을 진행해 나가는 약간 이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맥케인이 실험을 완전 틀리게 한 거를 이야기해 주면서도 좀 약간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맥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라든가 이제 처음 무슨 과정에 등록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막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싫어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잘못했으면 내가 완전 엉뚱한 길로 빠질 뻔했는데 내가 귀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라는 식으로 좋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성격이 이렇게 반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맥케인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진짜 비웃으면서 막 종이 던지면서 욕했을 것 같은데 이걸 연구라고 하셨어요 맥케인 박사님?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나이스하게 말해줬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착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니 라고 막 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위더슨 입장에서는 저 사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의사 선생님으로 자부심도 있을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막 너무 막 부끄럽고 이렇겠지 좀 잘 얘기해 주자 이게 맞아든 거예요. 그래서 맥케인이 위더슨한테 우리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바로 잡고 당뇨병 연구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둘 사이에 연구팀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맥케인과 위더슨이 같이 영양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둘 맥케인 위더슨 맥케인 이 콤비가 이후 60년 동안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 정도면 뭐 거의 반려자 아닙니까? 네, 둘이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성격이 잘 맞은 것도 커요. 그러니까 둘이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도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짝이 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게 됩니다.
30년대에 낸 가장 큰 성과, 30년대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1940년에 성과가 발표가 되는데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책 제목이 짧지만 강렬합니다. 네. 음식의 화학 조성, 케미칼 콤포지션스 오브 푸드, 푸즈, 예, 뭐 이런 제목의 책을 내요. 강렬하네요. 책 내용이 뭐냐? 음식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음식의 성분이 뭔지 쭉 적혀 있고, 칼로리 적혀 있고, 네. 그걸로 가득 찬 책입니다. 네.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만 한 수만 개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 영국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써놓고 음식 식재료를 네. 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당분 얼마, 단백질 얼마, 지방질 얼마, 몇 칼로리. 여기에는 뭐 칼슘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 철분 들어있고. 뒷장에 조리법 적혀있고 이런 건 아니죠? 조리법 안 적혀있고. 네. 그런 책이 처음이 그런 건가요? 책이 잡다하게 많이 있었는데 쓸만한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집대성한 거작을 그러니까 한 10년 연구한 걸 총정리해가지고 이 책으로 낸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에 이런 영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과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 미국 자료를 많이 갖다 썼대요. 미국 음식하고 영국 음식만 해도 좀 다르거든요. 미국 사람은 생선 잘 안 먹고, 영국에 이상한 요리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다 그냥 한결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런 데 대해서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가지고 식재료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리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또 턱없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 영국의 요리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쓸만하지 영국도 요리 많습니다. 영국이 저는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렇지. 저는 영국 요리에 대해서 좀 그렇게 비난하는 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좀 문제는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무슨 글 중에 되게 재미났다고 생각했던 게 영국에서는 그런 그 귀족들에 대한 혐오, 증오나 이런 게 극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딴 데 비해서. 평화적으로 프랑스에 비해서 그게 쟤네나 우리나 먹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그럴 수 있죠. 납득 가는 얘기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프랑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귀족들 물러가라 해가지고 막 집을 털어보니까 막 요리가 어마어마해. 그러면은 이 나쁜 놈들 막 이럴 텐데 털어보니까 비슷해 먹는 거. 그러면은 화가 좀 덜 나겠죠. 기를 쓰고 뭔가 귀족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음식의 화학 조성이란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영양학계의 기반이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업데이트 버전이 나옵니다. 팝니다. 이 살아생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도 약간 이분들을 어떤 기려서 그렇게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위더슨 맥케인 음식의 화학 조성. 지금 7판인가? 그렇군요. 지금도 이제 7판이 있고 뭐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지금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요리를 조리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거나 하면 이제 판수를 늘리는 거.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이 점점 개선이 되니까 더 정확한 자료로 그래서 뭐 아주 영양학이라는 것을 탄생하게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의 영양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읽히던 그런 다라고 하면 좀 과장이겠죠. 굉장히 널리 읽히던 그런 기본이 됐던 책을 써냅니다. 저는 항상 좀 칼로리라는 거에 대해서 저런 책의 기준이 되는 칼로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지방은 몇 칼로리고 뭐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니까 뭐를 먹으면 살이 찌고 뭐를 먹으면 빠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 체험적으로 상당히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 같은 게 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하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뭔가 약간 공공급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갈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애들을 먹일 때는 이 정도는 먹여야 돼라는 숫자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공공급식을 할 때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 정도 뭐 양은 먹여야 돼라는 숫자가 되는 어떤 말하는 반석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저런 식의 작업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도
저 작업을 누군가 굉장히 꼼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꼼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저걸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회가. 바로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으로 이 위더슨 맥케인 콤비의 이 연구가 옮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먹였을 때 사람이 과연 건강하느냐. 그리고 어린이들이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최선으로 갖춰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쪽으로 연구가 옮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마침 그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받을 만한 연구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한테 전투 식량을 계속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전투 식량을 최고의 효율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진짜 비싼 음식이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의외로 영양소는 별로 안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병 걸려 쓰러진다. 힘도 별로 못 쓴다. 이런 거 먹일 필요가 없죠. 이건 조금 있고 한 입 먹으면 뭐 10초면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고 나서 그래도 하루 저녁 든든하게 버틴다. 이런 걸 많이 먹여야죠. 네.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고 전투식량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은 덩치로 따지면 더 큰 문제였는데 2차 대전 초기에 전황이 영국한테 불리했지 않습니까? 독일이 유럽 대륙을 거의 제패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이 영국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뭐 그렇게 땅이 넓거나 온갖 무슨 뭐 작물이 뭐 풍성하게 널려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0% 가까이 해외에서 수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봉쇄를 해가지고 화물선 같은 게 영국으로 못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영국 내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먹을 거를 분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넉넉하게 못 먹지만 그래도 건강에 피해가 안 가는 선을 찾으려면 뭘 어떻게 먹어야지 버틸 수 있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생긴 거죠. 더군다나 전시에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영국에서 배급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전후까지도 좀 했던 걸로. 네네네, 맞아요. 전후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배급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뭐 어린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어린이 한 명당 뭐는 먹을 걸로 나라에서 나눠준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펑펑 아무렇게나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는지 선을 정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최고의 효율로 나눠줘야 했기 때문에 과연 무슨 음식에 무슨 영양분이 들어있고 그거를 얼마나 먹어야지 사람이 버틸 수 있고 어린이가 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이 분야에서 기틀을 잘 닦아놓았던 위도슨과 맥케인이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잘 돼가지고 훈장도 받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딱 최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영양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져봐서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따져보면 오히려 되게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맛 없는 거 별거 아닌 것만 좀 먹어도 사람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되는 것만 잘 정해가지고 먹으면 그걸로만 해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케인 위더슨이 그 선을 정하고 그거를 실제로 증명하고 활용하고 어떤 시연하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때 당시는 뭐 이게 문화가 좀 지금하고는 다를 때라서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수틀리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옛날 19세기 과학자들에게는 약간 좀 전형으로 약간 뭐 그런 악당 과학자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그린 고블린 아닙니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투명 인간 뭐 이런 거에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런 게 좋은 이야기거리 좋은 이야기 하여튼 이야기거리일 정도로 좀 그런 거였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냐면 그 정해놓은 최적의 자기들이 개발했겠죠, 그죠? 배급 식단으로만 최소량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럼 이제 아무래도 배고프고 막 이렇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끄떡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보면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산 많고 언덕 많고 호수 많고 경치 좋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북쪽 지역으로 가면 거기로 가가지고 일부러 막 등산도 하고 막 일부러 막 자전거 타고 막 몇십 킬로씩 막 달리고
끄떡 없다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먹어도 괜찮다. 그런 것도 하고 그 정도면 건강한 것 약간 같은데. 최근에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잘 챙겨 먹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몸에 뭘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막 자기 몸에 막 주입해가면서 실험했습니다. 맥케인, 위더슨 둘 다. 막 사진도 많이 있어요. 막 몸에 주사기 막 10개씩 막 꽂고 있고 막. 아이고 저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동시에 얼마씩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보려고. 그래서 막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이 시기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시에 부족한 물자로도 영양을 잘 공급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쪽으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것도 많이 했었냐면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또 이런 게 좀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아주 소량 먹어야 되지만 잘 먹기 힘든 원소로 아이오딘, 요오드가 있거든요. 아이오딘이 조금 있어야지 사람이 온몸에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데도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먹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는 아이오딘 같은 거를 일부러 쳐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금이라든가 조미료 같은 데다가 아이오딘을 임의적으로 조금씩 쳐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조미료를 팔 때는 소금을 팔 때는 임의적으로 추가로 아이오딘 성분을 조금 뭐 한 조금 정도 뭐 통당 한 2g 정도 섞어가지고 팔아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이오딘 먹을 수 있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이오딘 문제가 거의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 제도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아이오딘이 해조류 종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미역국도 많이 먹고 김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이오딘 좀 과다 섭취하게 될 때도 있어요. 특히 그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호주 당국에서 한번 약간 문제시된 적이 있어요. 한국의 특정 연령대 여성들이 아이오딘 수치가 너무 높다. 이건 뭔가 이상한 문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좀 술렁술렁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출산 후에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만한 소스를 먹어요. 맞아요. 그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처음에 뭐 그런 이야기 뒷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주 당국에서 약간 뭐 처음에 약물 남용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니까. 아이오딘이 뭐 그 정도 많아봤자 뭐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호주 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밝혀진 다음에 뭐 미역국 좋은데 그렇게 많이 먹지 마라라고 막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거든요. 적당히 먹어라. 그래 그때 약간 그게 좀 역으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술렁술렁했던 적이 있어요. 미역국 이대로 좋은가 막 약간 이러면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엘시 위더슨이 이런 식으로 어떤 영양 보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음식에 넣어가지고 팔자라는 거를 굉장히 초창기에 주장해서 도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어린이 발육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시에 영국 사람들 식습관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제일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전시 상황에서 그랬겠죠. 칼슘 부족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빵에 막 칼슘을 쳐가지고 팔고 이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있을 거예요. 맛은 안 달라지나요, 칼슘은? 그러니까 뭐 조금 치겠죠. 그러니까 맛이 좀 덜 달라지면 약간 그 뭐죠? 게 새우 껍데기 가루 같은 약간 그런 거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뭐 비타민을 좀 쳐서 뭘 팔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런 국민 건강을 증대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무사히 영국인들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도 뭐 어느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너무 뭐 허약해지고 이러면 뭐 독일군하고도 잘 못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가십성 그런 느낌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이 엘시 위더슨을 다룬 이야기가 실려 있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책에 휘틀록이라는 분하고 에벤스라는 분이 같이 쓴 책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위더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냥 가십성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1921년생 영국인들하고 1936년생 영국인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1년생들은 위더슨 시대 이전에 자유롭게 먹을 거 먹으면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36년생 어린이들은 엘시 위더슨의 통제된 환경에서
먹을 거는 없고 가난하게 힘들게 배급받아서 탔지만 통제된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AW, 애프터 위더슨. 근데 21년생보다 36년생들이 IQ가 평균 15점이 높다. 뭐 이런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뭐, 가십성이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시면 되고요. 다만 그 정도로 좀 이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의 발육에 대해서는 영국인들에게는 깊은 그런 인상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누군가의 어머니는 아니었죠? 네,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이 사셨습니다. 평생. 지금 만약에 엄마였으면 진짜 잔소리 쩔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뭐는 얼만큼 먹어라, 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가 후에는 이제 신생아의 발육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유 연구, 우유 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위도슨이. 그래서 바로 똑같은 형태의 연구가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이어진 것인데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분유를 만들어서 팔 때 분유와 모유, 특히 태어나자마자 먹는 모유에 꼭 필요한 성분의 차이를 생각을 해가지고 분유에 영양소를 좀 넣어가지고 분유를 팔아야지 분유만 먹고도 애가 잘 큰다고. 요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실용화하는 할 수 있는 연구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유가 잘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분유를 잘 먹이면 애가 분유만 먹어도 잘 큽니다. 맞아요. 건강하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걸 연구를 잘 해가지고 이 위도슨 같은 분이 영양소 분석을 해서 그런 추가 영양제 같은 것들 그리고 분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지 필요한 영양소가 잘 파괴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분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만 해도 사실은 분유를 먹고 많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대 정도만 해도 뭐 같은 세대라고 다 생각하고요. 넓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뭐 더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아기들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미치신 건강을 담보해 주신 분이 위도슨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유수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모유수유를 해야 뭐가 좋다 이런데 애기들이 그 포유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거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 왜 포유르지? 어떻게 애기들이 싫어한다고요? 네, 거부하는 애들 많아요. 왜죠? 적지 않아요, 많아요. 뭐 먹기도 좀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뭐 입맛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젖병은 빨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고 많이 먹는 애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애가 두 명인데 두 명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해주는 클리닉도 있고 근데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연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분유만 먹여도 애는 잘 큰다. 분유로 해결되는 세상이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그렇습니다. 전후에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셔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유럽이 나치 점령기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 나치 점령 유럽에 가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치 점령지였던 유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 같은 상황의 다른 유럽 나라들 그렇죠. 상황이 더 안 좋았겠죠. 나치가 점령을 특히 이제 아예 그런 데도 가셨어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나는 사람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쪽에도 연구를 하셨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한 나치 치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런 거 연구하시는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셨죠. 독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속담을 적용하는 거기도 한데 독일에 가셔서 독일의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 영양 공급 이런 거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약간 좀 속담은 뭐죠? 병주고 약 주고 위도스는 뭐 양쪽으로 약을 준 셈이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본론하고는 다르게 좀 자주 우리나라에서 신문 같은 데서 위도슨 검색을 해보면 신문, 잡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이분의 이런 1년의 주요 성과보다 이 이야기 1화로 자주 언급이 많이 되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쟁과 뭐 부모가 없이 시설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영양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군데를 비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는 굉장히 영양을 잘 갖춰주는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한 군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쓴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쪽이 영양이 훨씬 더 부족한
그런 보육원으로 운영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어린이 자라나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영양을 잘 관리해준 쪽에 어린이들이 쑥쑥 더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네. 다 막 해맑게 웃으면서 잘 살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오히려 영양분을 관리를 안 해준데 애들 더 잘 자라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지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실험 실패한데 제외하고 거기하고 딴 데하고 다시 또 해가지고 이번엔 조건을 바꿔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역으로 영양을 잘 해준 쪽이 또 애들이 또 잘 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일관성도 없고 이게 분명히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가지고 추가로 연구를 해봤더니 우연히 그 실험을 하는 사이에 그 애들을 돌봐주는 담당 보육 교사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사랑으로 잘 보육해주는 담당 보육교사가 있었던 데는 애들이 다 쑥쑥 잘 자라고 아닌 데는 영향을 뭐 갖춰주든 말든 애들이 비실비실하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거 애들 잘 먹이겠다고 애들하고 싸워봤자 역효과 납니다. 이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잡지 같은 데서는 이 일화로 갑자기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도슨 이야기가. 사랑으로 대해라. 애들을 사랑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이 일화가 무슨 뭐 상생 뭐 어쩌고 하는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데 많이 인용이 돼요. 위도슨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실험 실패 사례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생 그런 것과 반대하면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실험 실패한 사례고 본인이 그거와 상관없이 다 실험 성공한 게 다 이제 좋은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제 전후에 복구에 대해서도 열성적으로 애들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볼 정도로 열심히 연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연구 계속 꾸준히 해 나가셨고요. 70년대까지도 이분이 1906년생이시니까 70년대면 이제 환갑 지났을 때거든요. 이때까지도 열심히 활발히 연구를 하시다가 이분이 그 연구의 동료였던 로버트 맥케인이 이분이 케임브리지의 교수로 임용이 되시거든요. 한참 연구를 잘 하실 때. 그래서 케임브리지로 건너가셔서 계속 이분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한창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업적도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케임브리지의 연구원으로 교수로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쭉 연구를 하시다가 케임브리지에서 70년대에 학교에서는 일단 은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런 학계 활동은 나름대로 틈틈이 좀 해오셔가지고 84년에 어떤 일화도 있었냐면 이분을 이제 존경하던 후배 학자겠죠. 후배 학자가 바다표범을 연구하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네. 바다표범 이분이 왜 연구를 하셨냐면 바다표범류에 속하는 이런 해양 포유류 중에 북극권에서 사는 것들 보면 엄청나게 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등치가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만 보니까 신생아에서 자라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빨리 자라죠. 한 2주일만 지나도 뭐 큼지막하게 자라나가지고 어미를 막 떠나고 막 이런 거예요. 솔직히 뭘 먹길래 저렇게 잘 자라나 싶어가지고 캐나다의 그런 북극권의 바다에서 얼음에 가가지고 그런 바다표범을 잡아가지고 보존을 해놓고 모유도 따로 보존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위도슨 선생님 부른 거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위도슨 선생님이 8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때면 70대거든요. 70대신데 가가지고 직접 바다표범을 열심히 해부를 하시면서 열심히 측정을 해보시면서 다 뒤집어 쓰시면서 하셨는데 간만에 이렇게 뭐 막 묻히고 뒤집어 쓰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젊어진 기분이고 보람찬 느낌이다 막 이런 소감을 늘어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건강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별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는 크게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고래가 진짜 큰 고래들은 일주일 100kg 하루에 100kg 맞아요. 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래 젖이 엄청나게 지방이 많고 맞아요. 빨리빨리 키운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88년도에 학계에서 은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82세까지 학계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은퇴를 하셨고 2000년도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셨는데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80대쯤 되셨을 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만 다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 드셨을 때까지 뭘 드셨길래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냐고. 그럼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난 뭐 빵 먹고 영국 사람이니까 빵 먹고 빵 먹을 때 어떻게 드시나요? 뭐 버터 발라 먹는다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냐고 고민해 보시고 나서 유전 때문인 것 같다고. 뭔가 이분이 이제 이 성은 위도스님이나만 어머니 아버지 다 장수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100세도 넘게 사셨을 거예요. 진짜요? 네, 다 장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수의 비결 쪽으로는 좀 허망한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로서의 냉정한 답을 해주신 거죠.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잘 이제 젊은 시절 잘 보내는 건 이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내가 오래 산 거는 그런 거하고 큰 상관없는 것 같고 유전자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네요. 소설 같은 순간 올해 마지막 순간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짧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리자면 엘시 위더슨의 동생도 공부를 잘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엘시 위더슨 크레인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에바 크레인이라는 인물로 활동을 하시는데 에바 크레인은 전공을 물리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유행하던 물리학 분야인 핵물리학에 빠져들어가지고 아마 이분이 핵물리학자로 박사학위까지 따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연구를 하셨느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일이 빠졌느냐. 전쟁 시기잖아요. 전쟁 시기니까 물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 크레인 선생님한테 아마 결혼한 직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신혼 선물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당시 영국 문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한데 전쟁통에 물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진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엘시 위도슨 언니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엘시 위도슨 약간 학자로서 명망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당분 같은 거 잘 못 구하시면 여기서 구하시면 되지 않냐고. 양봉통을 누가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꿀벌 기르는 통을. 네. 저 너무 뜬금없긴 하네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선물로.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장난 비슷한 생각 반, 실제 의미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설탕 이런 것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양봉 길러셔가지고 여기서 꿀 채취해가지고 가끔 뭐 차 마실 때 쿠키 같은 거 찍어 먹고 하면 달지 않겠냐고 막 한 거예요. 핵물리학자신데 이분이 이거 양봉통을 기르다가 양봉이 심취하시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웃긴데? 위더스는 화학을 연구하다가 이 당분 분석을 하다가 식품 영양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더욱더 연관관계 없이 원래 핵물리학 전공이었는데 그냥 집에 양봉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곤충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분이 양봉 연구의 대가로 성장하십니다. 진짜요? 이분이 요즘에 그런 인터넷 같은 데서 에바 크레인 검색을 해보시면 양봉계의 어떤 거두, 진짜요? 거두로 검색돼서 나옵니다. 이분이. 정말 전 세계 양봉 그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킨 인물로 그 정도예요? 에바 크레인은 검색돼서 나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핵꿀잼 이야기로 네 마무리한 오늘의 격동 500년이었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송년 특집 물리학자들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 있나요? 네, 아이템 준비됐고요. 그 유나 씨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지금 차트 역주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돌아본 가요계의 어떤 역력히 남아있는 과학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시간과 트릴로지로 준비되어 있던 김현철 교수님의 사랑의 물리학 마지막 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유시민 작가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민과 과학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네, 사람들 여러분을 위한 도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아인슈타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혓바닥일 것 같아요. 어떤 배우의 혀도 이 정도로 자주 보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을 바꾼 발견과 혁신의 순간들이라는 위대한 과학책 보내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뉴스레터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전 같은 종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역사, 실험, 이론, 방법과 장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종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고대 천문학자 이런 종류의 항목도 있고 분광학 이런 항목도 있고. 근데 이거 그 풀컬러인데요? 네, 풀컬러예요. 아름다운 책입니다.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집에 두고 참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책이든지. 네. 이런 책이 좋아요. 이런 책이.
요즘 애들 아, 네. 애들이 아빠 관심을 이종 가져. 슬릿이 뭐야 이런 거. 네. 이거 진짜 이런 책 좋던데. 네, 사람들 10분께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뉴스레터나 사이트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올해 격동 500년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내년이 되면 이제 격동 501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작년이 격동 499년이 아니었죠. 한 해 한 해 쌓아가는군요. 네, 올해의 격동 500년 돌아봤을 때 네. 내년엔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야겠다. 좀 달라지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금년에 사실 격동 500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라이브가 도입됐다라는 거 있었죠. 라이브의 어떤 걸맞는 무엇인가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냥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 여러분들하고만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다 풀어버릴까 생각하고 좋죠. 네, 네. 많이 좀 여러분들하고 더 하는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물리학자들 시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